유피학원 자 M2, M3 학생 여러분, 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과제였던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약간 좀 설명이 좀 덜 부족한 부분, 시간이 좀 짧잖아, 그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로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다들 약간 모든 내용이 좀 짧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강보다 재미는 없지. 알지? 자 그래도 어쨌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보십시오. 자 일단은 지난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자 지금 중학생이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수능에서 우리가 고전소설을 잘 읽는 방법, 자 고전소설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얘기할게요. 자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자 인물에 대한 체크와 대화에 대한 체크, 요 두 개만 잘하면 고전소설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럼 이 두 개만 하면 된다고? 개 쉽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인물이 굉장히 복잡해요. 인물에 대한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화가 나왔을 때 이 대화가 얘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대화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파악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자, 그걸 위해서 요 인물에 대한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술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알고 계시죠? 고전소설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가 자, 인물 체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우리가 호칭을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고전소설 읽으면서 개짜증 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자꾸 여러 호칭으로 부르잖아. 그치? 듣다 보면 막 이 새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물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호칭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물이 남자 인물이 있고 여성 인물이 있겠죠? 자, 남성 인물이, 자, 이건 젊은 사람, 이거 늙은 사람에 대한 호칭이, 기본 호칭이 있고요. 자, 여성도 젊은 여성과, 자, 늙은 여성에 대한, 늙었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치? 나이 든 사람, 약간 좀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젊은 남자를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은, 자, 일단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인물은 성에다가 인물의 호칭을 붙이거든요. 자, 아주 단순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뭐로 많이 불리냐면, 어떤 만약에 성이 강씨다, 그러면 강생? 무슨 유씨면 유생, 이런 식으로 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공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공자도 붙이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호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늙은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고전소설의 주인공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다 관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직을 부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승상 또는 상공 또는 무슨 공,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왕실로 들어가잖아요. 자, 왕실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다 무슨 부마 또는 태자, 왕자, 자,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궁에서 쓰는 말인데, 부마는 왕의 사위를 뜻하는 말, 태자는 아들, 그리고 왕자는 알죠? 자, 그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임금,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 중에 왕이 있겠죠?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일반 호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그러니까 성에다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소저 또는 낭자, 자, 이런 호칭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늙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부인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이 늙은 여성들에 대한 호칭이 단순하냐? 여성들은 관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부릅니다. 자, 다만 이제 이게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주, 옹주, 귀비,
막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 늙은 부인들은 어떤 뭐 황후, 황제면 황후, 뭐 왕후, 뭐 이런 식으로 궁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이게 일반적인 호칭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이거 좀 못 적으신 분들은 이거 화면 멈춰놓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 호칭, 이 기본 호칭이 있잖아요. 이 기본 호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호칭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호칭이 변경되는 경우. 내가 인물에 대해서, 자, 기본 호칭이 있잖아요. 그치? 기본 호칭 플러스 이 변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변경되는 상황을 잘 봐보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왕이나 황제가 등장하는 경우. 자, 왕이나 황제가 등장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주인공에게 어떤 관직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림, 이런 한림학사라고 하는 관직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름을 부르다가 유한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관직을 주는 경우에, 자, 호칭이 바뀐다. 자, 비슷한 경우로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또 관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긴 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성이 있고 성 뒤에 이렇게 관직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성은 계속 붙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이 나는 경우에 호칭이 바뀌어요. 전쟁이 나는 경우에 전쟁에서 우두머리로 출전을 하게 되면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수 이런 식으로. 뭐 군장, 또 어떤 경우엔 장군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쵸? 전쟁이 나게 되면 성에다가 유씨면 유원수, 유군장, 유장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장하거나 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왜냐면 옛날에 유교적인 사회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장을 해가지고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막 화장 막 예쁘게 하고 막 머리 길렀는데 당신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물어봤는데 뭐 철수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남장하거나 여장은 언제 하냐면 여성 주인공의 경우에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혼자 떠돌아다니게 될 경우에 여자들은 남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장을 해요. 그런데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관직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스토리가 많거든요. 남장하고 여장하게 되면 원래 이름에다가 남장 이름, 여장 이름이 따로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게 고전소설에서만 나오는 약간 그 신비한 특징인데, 자, 꿈이 이제 천상계. 그 다음에 현실은 현실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이게 이원화돼서 따로따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의 이름과 현실에서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데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약간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호칭이 바뀔 수 있겠구나. 약간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예요. 기본 호칭에다가 이 변경까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요걸 약간 익숙하게 외워두시잖아요. 그러면 고전 소설이 매우 어려운 소설들도 얘가 얘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면 스토리는 매우 단순하거든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전 소설은 쓸데없이 인물이 엄청 나옵니다. 드글드글해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올 때 이걸 딱 구분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놈은 동그라미, 나쁜 놈은 이렇게 세모를 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이 같은 편이구나. 요것만 구분을 해놔도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현대소설은 안 그런데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선악의 구도가 명확해요. 선악의 구도가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범죄도시를 보셨나? 범죄도시란 영화가 있잖아. 선생님도 아주 좋아해요. 되게 단순하고 그냥 때려 부수는 얘기인데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 근데 그게 왜 재밌을까? 왜냐면 아주 나쁜 놈을 아주 센 착한 아저씨가 때리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거든. 그쵸? 근데 고전소설도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 단순한데 그냥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쫙 혼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밌거든. 그래서 선악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인물이 정리가 되죠. 그럼 인물이 정리가 되면 얘가 누구구나 라는 걸 알 때 대화가 나왔을 때 얘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해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일반적인 이게 인물에 대한 인물의 뭐 외양이나 뭐 행동, 그리고 뭐 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고전 소설은 뭐가 많으냐면 일단은 배경 묘사가 매우 많아요. 배경 묘사가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 옛날에는 약간 좀 도술 부리고 그런 애들이 많았잖아. 그치? 그래서 막 배경을 약간 신비롭게 묘사한다거나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진짜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데, 개입 또는 편집자의 논평 이렇게 얘기해요. 자, 논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의 논평이 무슨 말이냐? 이게 현대소설 여러분들 요즘에 읽는 거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옛날 소설에는 갑자기 이 서술자가 스토리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참 이 상황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렇게 독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서술자가 이 스토리에 개입을 했다 또는 편집자가 자기만의 논평, 자기만의 평가를 내렸다라는 부분이 생뚱맞게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술 방식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작품은 다 읽어봤고, 선생님이 또 게다가 설명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주에 내가 포인트를 잡았던 게 이제 고전소설 읽는 법을 설명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전소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오늘 그걸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 뭐 가정사 소설, 송사 소설 뭐 종류가 많거든. 근데 이렇게 오늘 지금 배우는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분담소설. 분담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란 뜻이고요. 또는 얘를 우리가 영웅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영웅소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이 갖고 있는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웅소설이 다 비슷한 스토리예요. 비슷한 스토리인데, 선생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아주 훌륭한 부부가 있어. 훌륭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 게 고민이야. 자, 그런데 어느 날 뭐 스님이 집에 왔다거나 혹은 꿈을 꾼다거나 해서 약간 신기한 인연에 의해서 아이를 베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주인공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신기한 사연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이한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냐하면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면 약간 그 출신도 좋아야 되겠지. 옛날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따졌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 부모님이 나오고요. 부모님이 나오고 어떤 사연을 갖고 자,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신이 한 탄생이야. 얘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이 한 탄생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스토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시련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시련 1이라고 할게요. 자, 어린 시절의 시련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아버지가 귀양을 간다거나 아니면 나쁜 간신들의 모함으로 이 가족이 아주 힘겨워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 시련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결과로 주인공은 떠돌이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떠돌이가 됐는데 이 떠돌이가 된 상황에서 혼자 막 다니는데 얘가 너무 총명한 눈빛과 뭐 총명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본 조력자가 탄생합니다. 얘도 조력자 1이라고 할게요. 자, 이 조력자는 이 떠돌이인 주인공을 양육하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길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조력자의 집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 이 주인공의 능력을 질투하는 남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주인공과 서로 사랑을 하는 여기 어린 연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가 다음 스토리가 뭐가 되냐면 이 조력자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력자도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다시 떠돌이게 돼. 그래서 이게 2차 시련입니다. 자, 다시 떠돌이가 됩니다. 자, 2차 시련 2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자, 시련 2가 발생해요. 시련 2가 되면서 다시 떠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력자 1과도 헤어지게 되죠. 은혜를 준 사람과 헤어지게 돼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얘가 조력자 2를 만나게 됩니다. 조력자 2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도수를 잘하거나 약간 능력치를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자, 능력치를 키워주는 사람, 또는 아이템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이템을 증가시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얘가 주인공이 실력을 만땅으로 키우고 있을 때 여섯 번째가 국난의 발생이에요. 자, 국난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주인공이 이 지금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고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임금에게 눈에 들고. 자, 근데 요게 이제 반복됩니다. 국난 발생과 해결, 국난 발생과 해결. 그래서 7번이 이제 요거 해결, 위협을 달성하는 거. 위협을 달성한다는 건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6번, 7번, 6번, 7번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래서 임금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다 굉장한 능력을 인정받고 나서 여덟 번째로 뭘 하냐면 자,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그동안 우리가 약간 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 조력자 1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연인도 찾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국난 발생하잖아요. 국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임금 또는 황제 또는 왕자 또는 황후나 태후와 같은 그 왕가의 여성들에게 시련이 발생하는 걸 여기서 구해줘요. 위협을 발생할 때 이 주인공이 구해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관직을 받게 되고 전쟁이 났을 땐 원수를 출전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중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순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영웅소설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스토리를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유충열전 31, 34번입니다. 자, 첫 번째 관비한 사람과 관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강낭자 나왔죠? 이 강낭자가 누구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강승상네 집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의 연인입니다. 근데 주인공의 연인도 이 조력자가 또 주력 실현을 당하잖아요. 그때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데 이 연인도 관비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거니까 또 이 연인도 약간 조력자를 만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관비가 뭐냐면 기생이에요. 기생이다 보니까 사실 강낭자가 좋은 처지는 아니죠. 그런데 계속 정절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자, 이건 여기서 나오지 않은 스토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각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각설에다가 꼭 체크하세요. 각설은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유축열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발췌된 장면은 어디냐면 자, 봐봐. 여기 강낭자가 실현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3번 조력자 1이 실현을 당하는 요 부위에 있는 거 아시겠어요? 조력자 1이 실현을 당했으니까 강낭자가 지금 혼자 외톨이가 됐겠지. 그리고 유축열도 떠돌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죠? 조력자를 만나죠? 여기 조력자가 누구예요? 여기 자, 거기 큰 스님을 만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큰 스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문단 있죠? 그 문단 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내가 서술 방식에서 배경 묘사가 있다 그랬죠? 이 배경을 묘사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부분이 그렇게 발생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문단 맨 마지막에 경치 어찌다 기록하리라는 말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갑자기 그 독자들한테 근데 이거 경치 너무 예쁜데 다 기록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아시겠어요? 서술자의 개입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략 줄거리 중간 그 이후 부분에 거기 니은이라고 체크있죠. 니은 위에 줄이에요. 가련하다. 유축열이 적장기에 빠져 함정에 빠져드니 목숨이 경각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도 서술자가 독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밑줄 쫙 쳐놓고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 반드시 적어두세요. 왜냐면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보더라도 이게 매우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력자를 만났네요. 그쵸? 두 번째 조력자를 만나서 능력을 키우고 아이템을 갖게 되고 거기 중략 부분 줄거리에 나옵니다. 그쵸?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렬은 백룡사의 큰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이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능력치를 키우고 아이템을 얻게 되죠. 그치?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한담, 그 다음에 옥관도사가 중략 부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정한담에다가 세모, 옥관도사도 세모 치세요. 이거는 유충렬의 적입니다. 얘들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황제를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애들거든요. 저 뒷부분은 선생님이 좀 짧게 할 테니까 이 부분 좀 열심히 들어보세요. 자, 니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와 대결하는 적들이 자식들이 가엾도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 이게 정한담이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수를 불러 이렇게 돼 있죠. 원수가 누굴까?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내가 아까 호칭변경 부분 한번 필기된 거 다시 보실래요? 전쟁이 나면 주인공의 호칭이 원수로 바뀐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 주인공 유충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이 원수가 누구야? 어떤 새끼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 원수?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원수가 걔예요. 유충렬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의기양양해서 막 가는데 어때요? 적진에서 함정에 빠졌죠. 그렇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는데 어쨌든 얘가 굉장히 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검 이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장성검, 장성검으로 해치우고 이겨서 나왔어. 나와서 자, 그 다음 문단, 자, 다음 1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선봉 중군 다 해치고 적진 장대에 달려니 정한담이 칼을 들고 대장에 섰거든. 내 대상에 섰거든. 호통 크게 치고 달려 장성검을 높이 들어 큰 칼에 베어들고 후군에 달려더니 이때 황후와 태후가 적진에 잡혀 있었다. 이랬잖아. 그치? 자, 여기서 국난이 발생해가지고 이 주인공이 여기서 위협을 달성하는 과정이잖아. 그때 어떻게? 내가 임금이나 황제 또는 왕자 그리고 이 궁에 있는 이 여성들을 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정한담을 빨리 서야 되는데 황후랑 태후가 여기 잡혀 있는 걸 보고 구출을 해요. 그래서 A 부분의 대화는 뭐냐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황후와 태후가 B에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잡혀 있었지만 네 덕에 풀려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자, 정한담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와서 칼끝을 봤더니 지푸라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정한담을 죽이는 데는 실패한 거죠. 자, 31번에는 3번입니다. 기억은 큰산, 니은 토굴인데 니은의 토굴이 적진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2번의 답은 2번인데 유충렬이 정한담의 목을 베어서 황제에게 전했어요? 못했잖아요. 지푸라기만 발견했잖아. 그쵸? 그거 맨 마지막 본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3번의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자, A 부분은 뭐야? 내가 유충렬이 자기가 누구다라는 걸 밝히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요. B에서는 이 황후가 자기를 이렇게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 원래 내가 구출되어 있었는데 구출되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변화된 현재 상황이 뭐냐면 구출된 상황에 대한 심리, 감사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4번의 답은 2번인데요.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자, 큰 스님을 만나는 초월적 조력자가 잠재 능력을 표출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어쩌죠? 중략 부분 줄거리 앞에 부분이죠. 이 사람이 되게 신비롭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스님이 초월적 능력자임을 알 수 없어요. 다음에 능력을 표출시킨다고 했는데 능력 표출시키는 것까지도 이게 막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능력 표출도 X, 초월적 조력자도 X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 다음 제시문이 이제 독서 제시문인데 선생님이 그 실제 수업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 제시문을 진짜로 약간 좀 선생님이 열심히 해도 2개 정도까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더 빨리 해요. 원래 되게 스피드 강입니다. 엄청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좀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들은 1시간이면 뭐 거의 모의고사 한 회를 다 해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자, 35에서 38번에 이런 걸 우리가 독서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명문 이거입니다. 자, 독서예요. 독서가 사실은 우리 수능에는 실제로 4개 파트가 나오거든. 독서 중에 독서가 있고요. 독서, 그러니까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인문, 사회, 과학, 이렇게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문은 예술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4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제시문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제시문은 이렇게 독서 제시문이 4개입니다. 얘는 되게 쉬운 거고 짧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는 이 다산 정약용 제시문이 있죠. 다산 정약용 제시문은 인문 예술 부분이에요. 그 중에 철학 제시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철학 제시문을 선생님이 잘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철학 제시문은 여러분들 읽는데 어렵다, 용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이해한다고 막 천천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정보들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이 제시문은 정약용의 견해에 대해서, 정약용의 철학적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약용이 주장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보를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단어로 모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어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단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잘해두면, 여러분들 이거 읽고 나면 제시문이 뿅 하고 사라집니까? 아니잖아. 옆에 있잖아. 그거랑 이렇게 맞춰가면서 문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요즘에 꼰대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문해력이 뛰어나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냥 꼰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문해력이 뛰어나요. 뛰어난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리 능력입니다. 이 정보를 빠르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안 읽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이 화면을 멈추시고 이 제시문을 쫙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멈춰서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정약용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약용은 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했대요. 자, 유교 경전을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꼰대들의 생각이랑 좀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다재다능하고 진짜 능력치가 엄청났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정치며 과학이며 농사며 이 사람이 거의 다루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자팍다식의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럼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자,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선을 좋아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의지로 주어진 거야. 자유의지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악을 행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의지의 문제인 거야.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는데 의지의 문제로 악을 행한 거야. 왜냐하면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자,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어?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자,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겠어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지와 또 뭘,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책임, 그리고 실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되 인을 성취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인이라는 걸 성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 그래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은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해. 자, 정약용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자기한테는 이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했어 못해서 못한 거야. 쫓겨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정조 때인데 정조의 정적이 정조가 아끼는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정약용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기는 인을 성취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가 세 번째 문단에 되죠.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 그러면 얘를 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서 뭐가 있냐면 얘를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서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서라고 하는 건 개념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맞기 싫으면 상대방을 때리지 말고 내가 무시받는 게 싫으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자,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만물, 개업, 개비, 어아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실천을 서로 해야 되는데 서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뭐다?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였어요. 자, 원래 이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느끼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방에게 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원하는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알겠지. 그치?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그 행동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그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아는 것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게 보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서를 실천할 때, 자, 이 맹자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야.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상호 평등과 인격 존중. 자, 그래서 상호 평등과 그다음에 인격 존중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건 뭐다? 보편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양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자세로서 뭐를 제시했느냐? 신독이라고 하는 걸 또 제시했죠. 그쵸? 자, 신독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인데 이건 누구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이냐? 우리의 본성을 누가 줬을까? 하늘이 줬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자 근데 이걸 뭐야? 하늘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굳이 왕이 아니고 왜 굳이 위정자가 아니라 하늘이냐? 위정자나 왕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은 어디에나 있지.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독은 두려워 공경한 자세로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원래 혼자 있을 때 약간 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맨 마지막 문단은 그냥 쓰지 않고 얘기할게요.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다. 실천은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상호 주관적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그럼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자,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한대요. 자,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이 있고 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을 달성을 해야 돼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도리로서 얘를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인을 실천하기 위해선 서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자,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호평등과 인격 존중을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수양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신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이제 그 요이 선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만물 개혁이하는 인간의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디 써있냐? 저기 써있네요. 자,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써있네요, 밑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 독서 제시문을 읽으면 위치 기억이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 써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위치, 실제 위치. 제시문 이렇게 있으면 제시문 어느 위치. 왜냐면 그 부분을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시죠? 거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라고 보편성 밑에 써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그죠? 36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이거 여기 써 있는 말이니까 맞는 거예요. 자, 1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선천적인 품성, 이거 맞죠? 근데 바꿔가며? 뭘 바꿔? 이거 바꾸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에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을 왜 안 해? 노력 없이 X. 4번에 의식하지 않고 X. 타자를 왜 의식하지 마? 타자를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 5번에 이거 실천을 강조했는데 무슨 실천을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X 치는 거야. X 치고 이게 틀린 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37번에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2번에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왜 벗어나? 선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신독을 통해서. 그치?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시면 5번인데, 자, 이거 내용 읽지 않고도 5번임을 알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군. 책임이 중요한 요소였잖아. 근데 왜 책임을 지지 않겠군이 이게 맞겠어요?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과 다른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인 겁니다.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면 이거 고등학생들도 진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오래 하다 보면 수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수능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중요하죠. 그럼 1, 2학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모의고사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은 내신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뒷부분은 조금 빨리 할게요. 자, 39에서 42번. 이황의 만보는 자기가 이제 상황을 봐봐요. 자, 책들을 막 정리하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책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고개를 들어 구름기 다 정리하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하늘 쭉 보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어떠냐면 약간 좀 심란한 빛이에요. 근데 심란한 표정으로 마을을 딱 살펴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약간 활기차요. 밥하고 막 할 때 뭔가 약간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 그러면서 아씨, 왜 나만 이 지랄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밑에 자, 우뚝하고 훤하다. A 부분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풍경이 매우 활기차다. 이 농촌의 풍경은 아주 활기차요. 근데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A 부분에 있는 것과 자기가 대비되었죠. 수건이 오랫동안 풀리질 않네. 이게 뭐냐면 학문수양의 수건이에요. 이 회포를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검은고만 둥둥 탄다. 이거 검은고는 뭐죠?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건 시 아니에요. 시 아니고 이거 수필인데 밤이다.
거기에 자조하는 젊은이가 있다. 이게 나야. 자기를 그러니까 자조한다는 건 스스로를 비웃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밤에 아씨 나만 병신인가? 이러면서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밤이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자, 두 번째 문단에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매우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초췌하다 그 밑에 줄에. 그 다음에 갑박이 내려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는 건 사실 겉보기에는 자기를 압박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나는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 어둠에 대해서. 도무지 자유스럽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음 문단 가볼게요. 이 점의 대칭 위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밝음의 초점이라는 건 약간 희망 같은 거야. 어딘가 있겠지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나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하다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풀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난 희망을 잡을 준비조차 안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병신이야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자,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 난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하면서 이 밤이 나에게선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박인 것처럼 흘러간 전설이요라고 했는데 얘가 자기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스스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극의 배경이다. 그 문단에 맨 밑에 나와 있죠. 미음 부분에 보겠습니다. 이제 달기 회를 치면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 몰아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자, 새벽은 긍정적인 의미겠지. 그런데 나는 반가워할 것도 없다. 자, 거기다가 또 한번 세모 쳐보겠습니까? 새벽이 지금 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현재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했잖아. 새벽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대로 암담할 것 같다는 거야. 자기 내면은. 그렇죠? 자,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상을 만들어요. 나무라는 대상. 자, 나무를 봤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벗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난 나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왔거든. 근데 이 B 부분을 읽어보면 근데 사실상 보니까 나무만큼 행복한 애가 없다. 나무가 참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을 갖추고 있고 늘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자양분을 먹고 따뜻한 친구들이 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건데 행복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이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한번 물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9번에는 3번인데 자, 둘 다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가와 나 같은 걸 볼 때는 머릿속에 이 장면들을 이렇게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 배경이 다 느껴지죠. 간어대, 해질 무렵, 나는 밤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0번 문제 답은 5번인데 가정의 진술이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로 if 배우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자, 미음 부분 봐보세요. 이제 달기 회를 치면서 한대 맨 막. 자,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이랬죠? 불러온다고 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뭐야? 가정법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겁니다. 자, 게다가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까지는 맞는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X죠. 자기는 어둡다고 했잖아. 그래서 확신에다가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정 진술은 맞는데 확신이 틀린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41번에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B 부분은 원래 나무에 갖고 있던 그 인식이 불쌍하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니까 변화된 인식이 맞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고요한 밤에 검은 것만 둥둥 탄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각성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달래는 소재로 이용이 된 거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43에서 45번. 야, 요 시 되게 쉽죠? 여러분들 내가 현대시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설명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자, 내가 이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라고 그랬죠. 해바라기 씨를 심는데요. 자, 심은 것부터 해서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인물들이나 혹은 이 사물 동물들이 이 해바라기 씨의 이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행위들을 쭉 이어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꽥 지르고 간 놈이 오!
청개구리 그놈이다. 청개구리마저 궁금해서 왔다 갔다 이런 얘기니까 해바라기를 심고 나서 얘가 잘 피어나오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순서대로 쫙 설명한 제시문입니다. 그죠? 나는 낙타. 낙타는 이제 사막이 떠오르잖아. 그쵸? 근데 이 낙타는 뭔가 되게 욕심 없어 보이잖아. 생긴 것 때 더럽게 못생겼잖아. 그쵸? 근데 낙타가 그렇게 지구력이 좋대요. 그죠? 근데 이 낙타는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이 극한의 환경을 그렇게 버텨내면서 속세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눈빛을 하고 살아가잖아. 그치?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이 자연물들이네요.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나는 모래랑 별이랑 달과 해밖에 몰라요. 이렇게 일하겠다는 거야. 송원지어 대답은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그러니까 모든 감정에서도 초월하고 모든 욕심에서 초월된 그걸 상징하는 게 낙타인 거야. 자, 다시 세상에 나아가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라고 대답.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누가 또 다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난 낙타로 태어날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모든 감정과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작가가 이런 시를 왜 썼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었겠어. 너무 속세에 치우쳤고 감정에 치우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스로가 별로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낙타를 딱 봤더니 쟤는 참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지. 아, 쟤가 너무 부럽다. 나도 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썼다는 건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이 낙타와 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다. 어리석은 사람 이건 자기가 낙타 타고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길동무가 되어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3번에 3번인 건 내가 얘기했죠. 둘 다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 그 다음에 별, 달, 해, 낙타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44번에 3번인데 자, 디귿에서 시간의 경과를 제시한 거 맞아요. 근데 뭐야? 단념? 뭔 단념? 단념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딱 그려보면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단념이 안 어울리잖아. X 이렇게 치면 됩니다. 틀렸죠. 45번에 1번. 손저 대답하는 것은 자연상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했죠. 자,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내용 자체가 틀렸죠. 누군가의 말을 외면하는 마음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자,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다 이런 말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X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들 이 제시문을 먼저 잘 읽지 않고서는 이 선생님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 많이 안 내주잖아요. 그걸 꼭 자세히 읽어보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